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건강 관리 소식으로 저희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건강 예방 그리고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재확산 현황까지 자,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요즘 날씨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좀 서늘해지는 것 같고 뭐 일교차가 좀 벌어지면서 호흡기 질환 환자다 좀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무더위가 지나고 약간 선선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커지고 이제 건조해지면 호흡기 감염이 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을 하고 지금 감소 추세에 있지만 네. 여전히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또 세균 중에는 마이코플라즈마, 이제 백일해 이런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호흡기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 말씀하셨는데 예방 수칙 그리고 뭐 질환도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될 텐데 예방 수칙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호흡기 감염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지금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지금 사망 원인의 4위가 또 폐렴입니다. 그래서 4위입니까? 예, 호흡기 예방 감염 예방 수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네. 또 유행할 때는 고위험군이 마스크 착용. 이거는 상시 생활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이제 인구가 늘고 이동도 잦고 대기오염도 안 좋고 또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유행하고 이런 이제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에 호흡기 감염, 특히 바이러스 유행이 상시 유행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 국민들께서 상시 손 씻기, 기침 에티켓. 기침 에티켓 하면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죠. 뭐그 팔꿈치에 이제 대고 팔꿈치 안에다 기침한다는 여기다 거. 예, 대고서 기침하는 건데 네. 이 코로나 이전에는 꽤 이게 생활화가 됐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하시는 분을 볼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특히 이제 5, 60대 중장년층 뭐 호흡기 질환도 좀 많이 있을 텐데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중장년층 5, 60대도 지금 여전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고 물론 이제 어린이에서는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유행하고 또 고령자는 코로나 또 레조넬라 유행하고 이렇게 이제 좀 주 연령층이 다른데 건강한 성인도 이제 본인이 건강도 해야 되겠지만은 본인이 이제 걸려서 어린이나 노약자한테 또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건강하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아 하는 좀 자만심, 방심 이것이 오히려 주변에 해를 끼칠 수가 있어서 이 5, 60대 건강한 분들도 그 호흡기 예방 수칙, 뭐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네. 하고 이제 필요시에 이제 예방 접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나는 안 걸려. 꼭 이런 분들이 계셔갖고 좀 네. 주의 당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뭐 코로나, 백일해 좀 용어 어려운데 마이코플라스마, 레조넬라 그리고 동시에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좀 차이점은 좀 뭔가요? 이거 걸렸을 때 이렇게 질환이 나온다, 증상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마이코플라즈마, 백일해, 레조넬라 이제 코로나는 바이러스고 나머지 세 개는 세균입니다. 발생하는 연령층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백일해는 아주 영유아, 아이들, 3살 미만 예. 아이들, 마이코플라즈마는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는 성인, 고령자, 뭐 전령층이 발생하죠. 네. 또 레조넬라는 고령자가 주로 생깁니다. 어허. 그러니까 증상은 좀 열나고 기침하고 흉통이니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 호흡기 검체를 이용해서 PCR로 해서 원인 진단을 해서 네. 우리가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가 잘 됩니다. 코로나는 이제 고위험군에서 항바이러스 투약을 하고 또 이 코로나19나 백일에는 또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상은 유사한데 원인은 각기 다르고 예방법도 좀 다르고 치료도 좀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확인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코로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단 코로나 보면은 뭐 정점이 좀 지난 것 같고 입원 환자도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질병청 자료를 봐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20% 줄고 또 응급실 내원 환자도 약 40% 줄고 코로나 양성률도 43%에서 39%로 그래프만 봐도 조금 꺾이는 예, 게 한풀 보이네요. 꺾였습니다. 꺾였고 이제 꺾인 상황에서 치료제가 이제 풀렸기 좀 다행이긴 한데 좀 아이러니하죠. 여전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지금 없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또 이제 대중교통을 타보면 네.
지지난주만 해도 상당히 그래도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보였는데 네. 지난주부터 안 보여요, 거의. 더워서 그런가요? 예, 덥기도 하고 정점을 찍고 이제 끝났다라는 좀 방심하는 분위기가 또 있어서 예. 사실은 지금 많이 줄긴 했지만은 여전히 코로나 감염자가 열나고 기침 인후통 환자의 39%, 10명 중에 4명이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전히 경각심을 놔서는 안 된다. 그렇군요. 어쨌든 추석이 보니까 한 2주 정도 앞으로 추석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보면 추석 연휴 때 뭐 많은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이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또 재확산되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어서 좀 주의 당부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추석 명절 때 사실 건강한 성인이 농촌의 7, 80대 고위험군을 방문하는 꼴이기 때문에 사실 추석 명절 때 열나고 기침하고 아픈 분은 안 찾아뵙는 게 효도고요. 네. 건강한 성인이라도 가서 손 씻기, 기침 에티켓 잘 지켜야 되고 특히 요즘 의료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응급이나 중증 환자 진료가 잘 안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아프거나 이제 뭐 추석 명절 성묘 때 진드기에 물려서 쭈쭈 가무시 걸리거나 뭐 벌에 쏘이거나 뭐 예촉이 다치거나 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프지 않는 게 뭐 효도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련한 소식은요. 장가의 기자, 장 기자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보신 것처럼 이제 딥페이크 이제 범죄 피해가 눈덩이 좀 커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인기 걸그룹 여자 멤버들도 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소속사가요.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이 수치부터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업체가 2023년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냈는데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된 10명 중 8명이 바로 한국 가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K-팝 스타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음란물의 표적이 되는 건데요. 네. 블랙핑크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는 부적절한 딥페이크 제작물이 제작되고 유포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형사 절차를 포함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 걸그룹 트와이스 소속사죠. JYP 엔터테인먼트도 불법 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선처 없는 강력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장 기자가 좀 취재해 보니까 이 해외 어플, 해외 앱에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좀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미지를 공유하는 해외 플랫폼 앱을 스마트폰에 한번 깔아서 네. 이 딥페이크를 의미하는 딥페 이렇게 검색창에 네.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유명 여성 아이돌 가수 얼굴에다가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이 정말 많았습니다. 수십 장, 수백 장이 나왔는데요.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앱 또 SNS에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진이나 영상이 떠도니까 대체 뭐가 진실인지 구분도 안 되고 이런 수천, 수만 개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다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 허위 영상물 범죄로 검거가 된 257명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단 12명, 4.7%에 불과했고요. 또 올해는 146명이 검거되긴 했지만 구속은 2.7%, 그러니까 4명 수준이었거든요. 사실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고도화하고 또 피해도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를 좀 중범죄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네, 피해가 심각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배우 한소희 씨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한소희 씨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소희 씨 모친이요. 갑자기 난데없는 소식 같아요. 불법 도박장을 개소해서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슨 일입니까? 네, 우선 이 과거 한 드라마에서 김희애 씨 남편의 불륜 상대로 나와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한소희 씨. 일상에서는 굉장히 솔직하고 털털한 매력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한소희 씨 어머니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어제 한소희 씨 모친인 50대 신모 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을 한 건데요. 한소희 씨 어머니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신 씨가 총판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같은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소희 씨 어머니는 사실 이 같은 혐의로 벌금을 낸 전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머니가 왜 이러나 싶은데 사실 기억해 보니까 예전에도 어머니 때문에 한소희 씨가 이제 좀 고충을 겪었다 이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20년인데요. 이 한소희 씨 어머니가 갯돈을 들고 잠적했다 이런 네티즌의 주장이 나오면서 비투 논란이 당시에 불거졌습니다. 한소희 씨는 그때 입장문을 내고 5살쯤에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됐는데 이 자신을 길러준 외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니까 내가 자식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 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후 2년 뒤에는요. 한소희 씨 어머니가 지인에게 8,5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네. 한소희 씨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과거 한소희 씨가 미성년자일 때 이 한소희 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게 있었대요. 그런데 그 통장으로 계속해서 돈을 빌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소희 씨는 이 관련 채무를 책임질 이유가 없고 앞으로는 좀 이런 데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자식 얼굴에 뭐랄까요 먹칠하는 부모, 참 한소희 씨가 좀 고생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좀 보니까 예전에 박세리, 장윤정 씨도 가족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볼 텐데 이 트로트 경연 대회에 나와서 뭐 많은 분들한테 이름 알렸던 가수 김소유 씨 얘긴데, 자 효심이 좀 대단합니다. 아픈 아버지 병간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후원하겠다, 병간호하는데 후원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런 도움의 손길이 많이 좀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효녀 가수 하면은 현숙 씨가 딱 떠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는요, 이 효녀 가수 하면 김소유 이렇게 떠오를 만큼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정성이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김소유 씨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 엄마 부를수록 먹먹한 그 이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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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기처럼 점점 작아지는 우리 엄마 다음 세상에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네. 장관 기자 왜 지금 눈물이 지금 눈까지 촉촉해졌어요. 아가처럼 작아지는 울엄마라고 하니까 네. 저도 눈물이 나는데 눈물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얼마 전에 인간극장에 김소유 씨의 일상이 공개가 됐는데 뇌전증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고 또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돕고 방송에 행사에 종횡무진하면서 고생하는 모습이 제가 봐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지난주 인간극장 김소유 씨 편을 본 시청자들이 김소유 씨와 아버지를 후원하고 싶다 이런 연락을 소속사 방송국에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소유 씨 소속사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라면서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렇군요. 장관 기자 눈물 좀 잠깐 닦아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 보면 아버지 뭐 간병비, 병원비가 상당할 것 같은데 도움의 손길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김소유 씨가요. 정말 응급실, 중환자실을 오가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쓴 이 간병비가요.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돈인데 네. 또 주말에 행사를 뛰어야 이 간병비를 계속해서 낼 수가 있는 형편이 되는데 만약에 행사가 없는 주말이면 이번 주 간병비는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에 전전긍긍했다면서 이 아버지 병간호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섭외도 들어오고 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형편이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소속사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사실 김소유 씨 가정사도 조금씩 드러나고 그래서 더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소유 씨의 부모님이 14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분과 재혼을 하긴 했지만 2년 전에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에 새 엄마가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또 현재 김소유 씨가 일손을 돕는 이 순댓국집은 친어머니의 가게인데 김소유 씨는 친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이렇게 양쪽으로 도와가면서 자신의 본업까지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지난 2월에는요 정신을 잃고 중환자실까지 실려간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 딸의 건강이 악화되니까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안면 신경마비 증세를 겪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김소유 씨는 그런데 마음이 정말 천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 자매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엄마도 건강할 때 우리가 잘해야 하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면 울어봤자 이거 하나도 소용없으니까 네. 우리 딸 셋이 잘 헤쳐나가자 이렇게 자매들을 으쌰으쌰 화이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정말 내 딸이지만 존경스럽다라면서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김소유 씨 힘내시고요.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같은 생각일 겁니다. 자, 그리고요. 좀 힘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영원한 오빠들의 전성시대 장가기대야 준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대형 신작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영화관을 원조 오빠가 내일부터 점령할 예정이거든요. 누군지 만나보시죠. 마음이 고와요 여자지 여자가 정말 여자지 지금 오빠보다는 아니에요. 그때는 극장이 터져 나가고 막 쓰러져 나가고 적극 초원 후에 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시대에 아주 잘 맞았습니다. 멋있게 생긴 사람이 호소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폭발하는 거죠. 이 남진 씨가 저희 어머니 세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 남진 좋아했어? 나훈아 좋아했어? 이러니까 다 좋아했다. 네. 예전에는 지금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오히려 그때가 더 대단했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 내일 가수 남진 씨의 다큐멘터리 오빠 남진이 개봉을 하는데요. 이 성공한 사업가이자 국회의원을 역임한 아버지를 둔 원조 금수저인 남진 씨가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이 풍각쟁이가 된 그간의 인생 이야기가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공연, 영상, 여러 연예인들의 인터뷰도 함께 담았는데요. 남진 씨가 78살이라고 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 네, 그래서 벌써 이 데뷔 60주년을 기념한 이번 영화가 이 중장년층 어머님, 아버님들을 극장가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빠 남진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한번 보고 싶다. 어머니 같이 모시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런데 이 다른 오빠가 먼저 극장가를 좀 호령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웅이죠. 임영웅 씨입니다. 임영웅 씨의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 실황과 비하인드를 담은 영화가 개봉 5일 만에 16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극장가에서도 임영웅 파워를 입증했는데요. 이 흥행세가 종전 임영웅 씨의 공연 영화 흥행 기록인 25만 명을 넘고 기록 경신에 성공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과거 임영웅 씨가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무대 영상이 유튜브에서요 5,800만 뷰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아까 들어보면서 또 눈물을 흘렸는데 계속 눈물 흘려요. 네, 아직 30대인 제가 들어도 눈물이 벅차 오를 정도로 감동적인 무대였는데요. 전 세대를 아우르며 따뜻한 감동을 주는 임영웅 씨의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이 공연 영화라는 게 참 독특한데 새로운 트렌드 같아서 한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사건 전문가 모시고 우리 사회 곳곳의 사건 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장가 기자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방화 범죄로 무려 5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런 소식인데 전남 영암의 한 게임장 방화 사건이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범인으로 근데 지목된 사람이 숨졌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게 지난 1일 오후에 1시 29분쯤에 일어난 일인데요. 전남 영암군 한 상가 건물 1층 성인 게임장에 불이 났습니다. CCTV를 보니까 60대 남성이 흰색 기름통을 들고 성인 게임장에 성큼성큼 들어가는데요. 네. 흰색 기름통을 들고 비장하게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봐도 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 게임장 문을 열어보니 좀 들어갔어요. 이미 예.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자, 그러고는 불과 10초 만에 게임장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치솟는데요. 당시 게임장 안에 이 손님들을 포함해서 총 5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자, 이후 소방대가 약 20분 만에 불을 껐는데 게임장 안에서는 기름통을 들고 들어갔던 중국 국적 A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종업원과 손님 4명도 중상 또는 경상을 입었는데 그중에 1명은 굉장히 위독한 상태라고 하고요. 자, 더 피해를 키웠던 건 이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기 전에 아예 문을 다 잠가버리고 네. 아무도 못 나가게 해버리니까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뭐 이게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참극이 뭐 벌어졌고 더 큰 참사가 벌어질 뻔했는데 대체 왜 이런 범행 저질렀다는 겁니까? 일단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요. 이 중국 국적의 A씨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이 게임장에 자주 드나들던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목격자 중 한 명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남성이 돈을 잃고 소동을 벌였다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여기서 이 해당 게임장을 이용하다가 돈을 잃어서 이것을 우발적으로 이런 화 때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이 이른 것은 아닌지 그 범행 동기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게임장이 불법적으로 환전 업무를 했던 것은 아닌지 경찰은 불법 영업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연관돼 있다. 어쨌든 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게임장도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요. 게임으로 어떤 점수를 획득을 하는데 이걸 돈이나 경품으로 환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 환전 업무를 실제로 이 게임장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 사업주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와중에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의인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볼 텐데 그 시민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깨고 사람만 어떻게 나오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했는데 아주 그냥 안 보여버리더라고요. 까맣게 아주 멋있어갖고 연기로. 네, 여러분 같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저도 저 상황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좀 의문이긴 한데 굉장히 뛰어들어서 구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니까 이 시민이 과거에 보니까 성폭행 미수범을 맨발로 잡아서 포상금을 받은 적도 있다. 뭐 의인은 계속 의인인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런 의인들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의인께서, 이 용감한 시민께서 말씀 주신 대로 15년 전에도 성폭력 미수범을 맨발로 무려 2km나 달려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포한 포상금을 받기도 한 시민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문을 깨고 이제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이제 빼내기 위해서 팔뚝에 화상까지 입었다고 네, 지금 합니다. 보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팔뚝에 화상까지 입어가면서도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구조하려고 애쓴 덕에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또 인류애를 보내준 사람이 또 나타. 전기차 화재가 벌어진 인천 아파트에서 벌어진 굉장히 좀 미스터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일인데 자 입주민이요 입주민들이 임시 주거시설에서 나와서 이제 자택으로 속속 귀가를 했는데 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장가 기자, 주민들이 집에 가서 원일 모를 뭐 어떤 피부병
발진 이런 거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난달 1일에 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아파트 전체가 피해를 본 사고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예. 겁니다. 당시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또 차량 87대가 불에 다 타버렸는데요. 화재 이후가 지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에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집안이 분진으로 가득 차면서 주민 800여 명이 임시 주거시설에 현재까지 계속 머물러 왔었거든요. 졸지에 대피소 생활을 하다가 한 달 만에 집으로 와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지금 일부 주민들이 피부 발진 그리고 두드러기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눈이 붓기도 하고요. 눈이 또 충혈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기침, 발진, 목이 너무 따가우니까 사실 뭐 어른들은 좀 참을 수 있어도 성장기 자녀들 걱정이 정말 되는데요. 네. 이 관련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화재가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연기인데 연기가 나면 이제 분진 같은 게 많이 생기면 제일 문제되는 게 호흡기에 들어가면 이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가 있고 눈에 들어가면 이제 결막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가 더 무서운 겁니다. 네, 어른들도 어른이지만 아이들이 많이 저러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 좀 걱정이 되는데 자 변호사님 뭐 집안 곳곳에 뭐 분진이 있고 뭐 가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자 임시 주거 시설에서 집에 와도 이거 뭐 집에 온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걱정이 네. 많고. 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분진 때문에요.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에서는 다시,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단기 숙박시설을 구해서 집 밖으로 또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분진으로 인해서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오고 발진 증세까지 지금 현재 보인다고 하는데요.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수백만 원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집안의 벽지 도배를 새로 할 정도의 상황이다.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계속해서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하 주차장, 불이 난 지하 주차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독가스를 지상으로 배출하는 배풍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마음대로 창문을 열었다가는 유독가스가 그대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뭐 그렇게 어린 세대만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들, 성인들만 생활하는 세대에서도 월세방을 구해서 다시 나가려고 알아보는 그런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제도 전기차제고 그걸 또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다면 막을 수 있을 텐데 또 그걸 껐다고 그래갖고 이런 사건이 커졌는데 참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변호사님 이 분진이 이제 피부 호흡기에 좀 영향을 준다는 원인이 좀 구체적으로 밝혀진다고 하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분진이 화재로 인해 발생한 분진임은 분명하잖아요. 네. 그 분진으로 인해서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피부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분진과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이는 이로 인한 손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라든지 향후 치료비 혹은 이 질환의 증세가 굉장히 심해서 회사를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일실 이익까지 손해배상의 범위에 넣어서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 더요. 이 전기차 화재 누가 보상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지금 배상 문제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배상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그 주체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불이 난 차의 차주, 관리 감독한 네. 차주가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해당 차를 만든 벤츠사, 회사가 있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프링클러를 차단해 놓음으로써 이 피해를 확산시킨 그러니까요. 아파트 측의 책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불이 난 차나 그 인접에서 불이 붙은 이 차량 관련해서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인해서 보험사가 일단은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후에 책임 소재가 아마 법원으로 가서 소송까지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뭐 큰데 몇십억 좀 나왔다면서 피해가. 지금 최대 100억 원이 어. 넘을 것으로 지금 또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액수가 더해진다면 100억 원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책임 소재가 가려진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보험사에서 배상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측에서도 이 스프링클러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2차 피해가 더 가중됐다라고 하면 아파트도 일부적인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거고요. 또 제조물 책임, 즉 이 차량 자체에 제조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네. 이 벤츠사에도 제조물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갑자기 화재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사건도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공지문에 뭐 붙어있던 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장갈 기자, 이 엘리베이터 공지문이야 뭐 많은 분들이 뭐 붙어있는 거 매일매일 네.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어떤 얘기가 지금 붙어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좀 속상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도 거지, 여러분도 거지. 자, 거지면 거지답게 행동하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찬찬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LH 공공임대주택 자치 회장이 공지문을 아파트에 써붙였는데요. 일부 주민이 담배를 핀 후에 아무 곳에나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거 치우는 거 다 우리 비용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이거 청소 비용 나가게 하지 말고 애초에 쓰레기통에 담배꽁초 잘 버리자라는 게 요지였어요. 그런데 아마 이 글을 작성한 분이 화가 많이 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솔직히 나는 돈 없고 집 없는 거지다. 그래서 나라 도움으로 이곳에 왔다. 나 말고 다른 입주자 여러분 돈 많고 부자라서 여기 오셨습니까? 라면서 자, 집 한 채 없이 이곳 임대주택에 온 거지라면 거지답게 절약하고 아끼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거지니까 관리비 아껴야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담배꽁초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까지 비약하면서 뭐 기분 나쁘게 서로 사는 것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거지면 거지답게 좀 표현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다소 거친 표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뭐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주거 복지 정책임은 분명하고 네.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복지 정책은 맞지만 이렇게까지 표현을 과하게 했었어야 되나?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 표현에 대해서 갑로들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표현은 좀 거칠지만 맞는 말이다. 좋게 말해도 안 들어서 저런 글을 쓴 것이다라고 이제 이 글쓴이를 옹호하는 측도 있지만 반면 말이 너무 심하다라면서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표현해야 되냐라고 비판적인 견해도 함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아파트 단지 내 뭐 흡연 관리 문제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뭐랄까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정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실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발끈을 했는데, 자 본격적으로 계엄령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자, 응급실 뺑뺑이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자 전국 응급실 가운데 6.6%만 축소 운영 중이라는 정부, 그리고 또 반면에 이 붕괴 직전이라는 의료계 전혀 다른 입장인데 이 얘기 잠깐 한번 짚고 먼저 가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이런 와중에 어젯밤에 한동훈 대표가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 찾아서 응급의료 체계 점검을 했습니다. 어쨌든 걱정이 되니까 일단 여당 대표로서 간 건데 또 정부 대통령실은 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떤 시각일까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가 현장에 갔다고 해서 그것을 뭐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당 대표는 국민들의 건강 또는 생명과 관련돼서 불안 요인을 어떻게든 제거를 해서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응급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에서 6.6%에 불과하다라고 수치는 그렇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의 불안은 한층 가중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자 기사 하나만 보시면 2살 어린이가 발열로 인해서 119를 불러서 11곳의 병원을 들렀는데 전부 다 받지를 않아서 지금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수치의 6.6%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응급실에서 어떠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당 대표가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쭉 설명해 주셨는데 장윤주 부위원장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당일이 대통령실이 응급실 뺑뺑이 주장을 일축한 당일에 이루어진 거군요. 한동훈 대표가 그 병원을 찾은 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얼마 전에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이런 의료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의료 공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비상 진료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도 하셨고 네.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 이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한동훈 대표 정말 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현장에 직접 가셨을 텐데 저는 아마 여당 대표로서 응급실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것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 점검 이후에 어떤 메시지라든지 대응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동훈 대표도 응급실 현장을 점검하고 또 많은 의료진들을 직접 만나서 정말 이 응급실 사태라고도 사람들이 요새 부르는데요. 네. 응급실 현장 사태에 대해서 많은 걸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 불안해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여당 차원에서도 당장 이제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응급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비상진료체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응급실 괜찮다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관련된 추가적인 대책을 또 좀 더 국민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최대 이슈인 이 계엄령 준비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꺼낸 거죠. 계엄령 준비 의혹 파문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앞에 리포트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을 굉장히 발끈했습니다. 당대표직 걸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각에서는 그런 정황과 또 그런 얘기들이 저희 당에 좀 전달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습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네, 어떻게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종호 실장, 일단은 지금 시대에 갑자기 계엄이다. 영화 서울의 봄, 80년대에 있던 서울의 봄도 떠올리는 분도 계시고 계엄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을 뜻하는데 이 시기에 지금 계엄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좀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을 거의 이 차지하고 있는 운동권 세대의 정치인들이 자신은 여전히 민주화 투사임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았고 자신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고 현재 정부는 군사 독재 같은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쇠뇌를 하려고 자꾸 계엄령 또는 쿠데타 같은 전 근대적인 용어들을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는 완성됐습니다. 87년 체제 이후로 우리는 안정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있고 국민들이 투표로 임하고 있고 복수의 정당이 있고 이러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립니다. 쿠데타나 계엄령이 선포되는 국가들은 대개 폐마하는 것이 아니라 남미나 혹은 일부 동남아 국가를 제외하고 어떠한 나라에서도 쿠데타나 또는 지금 이 계엄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재학생 시절에 1980년 5.18이 일어나기 10일 전입니다. 그때도 굉장히 엄중했고요. 그때도 지금 군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그때 서울대 법대에서 행한 모의 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전두환 당시 보위사령관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3개월간 강릉으로 피신한 적도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야말로 당시에 이 군대 쿠데타와 12.12 내란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정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는 아무 증거 없는 계엄령이라는 것을
야당 대표가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언급을 한다는 건 여전히 이들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전으로 독재를 우리가 지금 타도한다. 네. 이런 식의 전근대적인 구호를 계속 외치면서 쇠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장현주 위원장님, 일단은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이제 계속 이런 주장 계속하면은 추가 대응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럼 계엄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낸 겁니까? 이종무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재직 시절에 사형을 모의 재판이었지만 사형을 언도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사실 40여 년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대학 시절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석상에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야당이 보기에는 이념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과연 반국가 세력이 누구를 뜻하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네. 게다가 김용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실상 계엄과 관련된 인사들이 충암고 출신,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동문 출신들로 채워져 나가고 있는 것, 이런 인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의심의 정황들이 쌓이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나 어제는 국회 개원식이었는데 아시다시피 87년 개원 이래로 최초로 대통령이 불참한 개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싸움의 대상 또는 이제 투쟁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지금도 지도부와 대표가 여러 채널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관련된 우려를 전달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우려들을 사실상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경고적인 메시지로 지금 얘기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면 될 것이지 사실상 너무 좀 심하게 발끈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또 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 방첩사 수방사까지 전부 충암고 대통령의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다른 직접 증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의심만 제기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나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 등 그 지도부 의원들이 어떤 정보를 접하고 있고 어떤 채널에서 이야기를 들었는지까지는 사실상 전부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들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까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언론 보도상에는 직접적인 근거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없긴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이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또 야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책무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경고의 차원으로 이런 메시지는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 계엄령 준비설은요. 어제 김영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쟁점이 돼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엄령 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는 거죠.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자, 이정훈 실장님, 네. 출입기록 남기지 않았다. 한남도 공관으로 대통령 불러들었는데 출입기록 안 남겼다. 계엄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여기서 계엄을 얘기했다라는 것의 간극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데 단지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곧바로 계엄으로 연결된다라는 건 논리상 너무나 많은 어떤 중간 단계가 생략돼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 아니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한 몇백 명 됩니까? 장성 400명 중에 고작 4명이 같은 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다시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가장 중요한 방첩사령관이 충암고등학교예요? 라고 대답이 나옵니다. 그럼 국방장관과 방첩사령부가 같은 고등학교면 바로 계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 때 계엄이 이루어졌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김동선 국방장관과 문두식 기무사령관이
광주 제1고 같은 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런 계엄 걱정을 안 했지요? 이렇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단 국방사령관과 기무사, 지금 방첩사령관이라고 해서 무슨 계엄이 바로 성립이 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괴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김문수 장관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일제감정기 시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역사관 논란에 휩싸였는데, 자, 어제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에서도 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서 또 다른 논란과 많은 말들 나왔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김문수 장관은 일제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국적입니까? 의원님 생각에는 일본 국적이 아니면 어디 국적입니까? 장관은 인천 모 교회에서 강연하면서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임시정부지 그게 국가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슴으로 한 생각 없이 너무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했는데,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이 송기정 선수가 일본 국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것 1948년이었던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선조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고수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 장면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2024년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참담한데요. 사실 국권 침탈, 그러니까 일제 국권 침탈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입니다. 그런데 마치 김문수 장관의 이야기를 듣자 하면 일제 국권 침탈이 합법이었던 것처럼 들립니다. 합법이었으니까 일본 국적이라는 건가요?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고요. 일제 국권 침탈 자체가 불법이었고 원천 무효였고,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전에는 결국 대한제국의 국민인 것이고 19년 이후에는 임시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많은 상처 받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송기정 선수 이야기를 하시는데, 송기정 선수가 자신의 자의로 일장기를 달고 출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그 시상대 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참으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지금 나가고 있는 눈물을 사진입니다. 그렇죠. 저 모습인데 저때 일장기를 살짝 가리는 저 꽃다발 같은 걸로 가리고 있잖아요. 네. 저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장관이 송기정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국민 여러분들을 모두 분노케 하는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네, 여기 저 당시에 이제 신문에는 일장기를 지우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바 있죠. 어쨌든 이 또 다른 질의가 나왔는데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질의가 어땠냐면, 일본 사도광산 군함도 등에서 일하는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노동자인가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노예인가, 이렇게 질의했는데 김 장관이 자, 그 부분은 공부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도광산에 끌려갔던 당시에 우리 조선 또 조선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네. 끌려갔다는 것을 공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공부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광산과 관련돼서 지금 수년째 일본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또 공방을 벌이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의견을 지금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이라면 어느 지식인이든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든 간에 이 당시에 사도광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다 보도가 됐어요. 최소한 공부하지 않아도 그런 시사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면 이 나라에 살고 있고 그 시대, 그 시점에서 이게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뉴스가 지금 이루어지는가를 관심 있어 했다면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강제징용이었다라는 것은 자명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좀 전에 국적 발언은 저는 어느 정도는 저는 원칙적이었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다. 공부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가슴으로 알 수 있는 것과 또 우리 국민이기에 당연히 알 수 있는 것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은 공부를 해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판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이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자, 오늘 8일엔 문재인 대통령을 좀 만난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자, 장현주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를 두 사람이 좀 나눌 것 같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감염 때문에 이 일정이 좀 미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인 8일에 봉하마을도 가고 평사마을도 가고 이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건데요. 아마도 가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이 정권에 대해서 규탄하는 메시지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 앞으로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되었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네. 지금 많은 논란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메시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정우 실장님, 민주당은 강경하게 좀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검찰 수사 대책기구 꾸려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나설 일일까 싶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아빠 찬스이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가 5개 부처가 문다혜 씨에게 돈 거래를 했습니다. 네. 이미 그것은 다 계좌 추적에서 나왔고요. 청와대의 5개 부처의 직원들이 왜 대통령의 딸과 돈 거래를 했느냐. 또 지금 어머니 김정숙 여사의 동창이 지금 돈을 붙였는데 그것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불법적인 어떤 자금 세탁이라고밖에 못하는 거죠. 왜? 여사 지인이 딸 다혜 씨한테 그렇죠. 김정숙 돈을 보냈다. 여사가 예. 자신의 동창에게 돈 좀 붙여주세요 하면 계좌로 보내면 됩니다. 직접 보내거나 지인한테 계좌로 보냈으면 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써서 줬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추적을 못하는 돈이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주도의 별장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문다혜 씨가 구입하셨습니까? 아니 몇 년 동안을 대통령이 지금 생활 자금이 없어서 계속 대주었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중첩되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더군다나 삶이 어려워서 청와대까지 관여한 가족들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이 3억 원이 넘는 그런 그 별장, 그것도 세컨하우스입니다. 본집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 의문이 다 드러났는데도 당에서 전직 대통령을 지금 커버를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당까지도 이 지금 논란에 그냥 휩싸이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뭐 소환 조사 일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라이브 픽입니다. 국민 판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난 뒤 건강 이상설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푸바오는 현재 가임신 상태라고 입장을 밝혀 화제입니다. 지난 3, 4월 푸바오는 식욕이 줄어들고 전보다 활동량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는데요. 팬들은 비밀 접객 행위를 비롯한 스트레스, 건강 문제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측은 푸바오가 가임신 상태라 밝히며 팬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푸바오가 현재 만 4세로 실제로 임신한 건 아니지만 임신이 가능한 성숙기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그러니 신체 변화는 당연하다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한 푸바오가 어느덧 엄마가 될 준비에 돌입했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됐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스라엘 사회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민간인 희생에 최소 70만 명의 이스라엘 시민이 도로에 나와 시위를 벌입니다. 즉각적인 휴전 협상과 인질 석방에 합의하라며 거리로 나온 건데요. 이스라엘 최대 노조도 파업을 하며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휴전 협정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사임까지 요구했는데요. 이스라엘 시민이 정부를 향해 분노한 가장 큰 이유, 바로 어제 하마스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인질 6명이 한 명씩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를 말하는 모습의 짧은 영상을 공개하고는 끝내 무참히 살해해 주검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비극,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인질은 100명 안팎으로 이 중 3분의 1은 숨졌을 것으로 추정돼 국제사회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